먼저 짐승의 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생기기 전에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겠죠. 우리가 흔히들 짐승의 표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짐승의 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짐승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환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곧 이 표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은 저희한테 미리 비유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우리 금신상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금신상이 세워졌는데 금신상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신상이 딱 생기는 게 아니죠. 먼저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드 뜨고 사람들이 공사를 막 해요. 그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들어서려면 그 전에 어떤 작업하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오늘은 그 작업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고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다들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이거 좀 숫자가 어디에서 많이 보이는 숫자죠. 이것을 바벨론 도의 두랴 평지에 세웠더라. 이게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4절과 18절에 보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럼 요 바로 위에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이라. 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그럼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그러면 사람의 숫자하고 하나님의 숫자는 어떻게 다를 거냐? 자, 사람의 숫자인 666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의 뜻을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반대로 내 뜻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666. 그래서 보면요. 이런 거죠. 이거는 창세기 11장 3절 4절에서 이 바벨탑을 세울 때 일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세워놓자 이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생각이냐면 바로 사탄이 준 생각이죠. 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사단의 생각은 아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통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숫자로서 세상을 통합시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 이래요.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여 살지 마라 라고 했어요.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땅에 충만하라는 건 뭐냐면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땅에 여러 곳에서 충만히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충만하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거기에 있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어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66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 앞으로 666이 생각이 날 땐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생각이 누구한테도 다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다 있다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거는 사단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을 온전히 비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의 뜻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금신상을 두셨는데 머리에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거였죠.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이 돌나라를 만드는 것. 이 돌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왕은 무엇을 새겼냐면 온통 금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 꿈속에 우리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 안 있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그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도배를 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영원히 있을 거다. 이 생각으로 이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온통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다른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666이라는 뜻은 사람이 무엇인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어느 정도 세워졌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15절부터 볼게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지금 제가 노란 거 쳐짓는 게 뭐냐면 모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사람들을 다 꽁꽁 묶어 놓고 유토피아를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나왔어요.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의 표가 세워지려면 어떤 환경이 갖춰진다고 했죠. 지금 금신상을 지금 세우려고 보면
아까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짐승의 표가 세워지는데 세워지고 있는 뭔가가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면 짐승의 표가 세워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자, 누구냐 하면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표를 다 받게 하겠대요. 그러면 누구나 다 표를 받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표를 받게 하겠죠. 그래서 통제사회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지만 이 표를 강제성을 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제사회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짐승의 표 중에 하나가 지금 서서히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한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못하게 해요. 그러면 경제권을 누군가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경제권을 누군가가 쥐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내 주변에서 압박이 경제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게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배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면 경배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디에 경배한다 그럼 절을 한다라고 하죠. 절을. 그래서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럼 경배한다는 건 바로 종교적인 행위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 너희 만약에 한국에서는 그 부처님을 섬겨라 아니면 소련에서는 누구를 섬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려면 종교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하고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까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니까 혹시 이거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통제사회가 아까 이제 통제사회 짐승의 표 환란이 오려면 첫 번째가 통제사회가 완성이 돼야지만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통제사회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통제사회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이 짐승의 표 환란이 와요. 그러면 요 기간 안에 무엇이 올 건지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통제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소유권 있죠. 이런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일 화폐가 형성이 될 겁니다. 디지털로 화폐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에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금과 은도 녹이 슬었대요. 이 녹이 슬었다는 말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가.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화폐 제도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장롱 속에 지금 숨겨놓은 금, 은 많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현금화해서 누구한테 줘요? 예,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데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걸 쓰라는 거. 그래서 이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통곡할 일이 울고 통곡할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올 거라고요?
곧 올 수 있어요. 곧. 조금 있다가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려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할 거예요.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대다수가 동의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매매하는 매매권이 상실이 돼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통제사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7절인데, 자, 사람들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생활 습관까지도 파악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자,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 이 사람의 모든 생활 습관과 그 다음에 그 동선을 다 파악해야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겠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즘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완벽한 통제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볼게요. 정부 스스로 동선 확인하는 앱 검토, 역학조사, 보안 역할. 자,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이건데 지금 이미 모든 동선을 파악하는 앱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또 한번 볼게요. 중국 상하이 2단계 도시 통제, 사회 안정화 정책 적극 실시. 그래서 중국 상하이는 요즘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 있죠. 완전히 통제가 돼서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 이런 통제 사회가 우리한테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곧 우리한테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요. 한겨레 신문에서 코로나19가 끌어당긴 통제 사회의 미래 해가지고 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한번 볼게요. 이건 채널 A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QR코드 요즘 굉장히 많이 찍죠. 이 QR코드가 모든 우리 동선을 다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낱낱이 기록하는 동선, 빅브라더 갈등. 또 한번 볼게요. 자, 세계를 보다 해서 통제냐, 방역이냐. 이거. 갈등을 지금 각 사회마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통제 사회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통제 쪽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통제는 일상이 될 것이다. 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통제가 일상이 됐나요? 네, 계속 일상이 됐어요. 다. 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중국의 인공지능 카메라예요. 2천만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이고요. 지금은 1억 대 이상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그냥 지나가면 차 색깔이 누구고 누군지도 다 파악할 수가 있게끔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인공지능으로. 중국은 이렇게 발달이 돼 있다 이거죠. 우리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보면요. 이거 중국 공안이 그냥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옆에 가다가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그 안경만 쓰면 사람 얼굴만 비치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아이디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범죄자인지 아닌지 매칭 시스템으로 막 돌아서 매칭되면 이 사람 성범죄자, 이 사람 도주자. 이게 그냥 이렇게 안경 한 번만 돌아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를 도망가거나 우리가 어디를 피하거나 이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되는 이유는 사회적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 되면 사회적 동의가 되냐면요. 공포. 사람들한테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또 우리 쇼핑 많이 하죠. 온라인 이용 내역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중국에서는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내역을 보고 이 사람의 그레이드를 다 정한대요. 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할까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품 한 번만 누르면 그와 연관된 상품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 소비 패턴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다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는 누가 주로 많이 회원국이 있냐면 각 나라의 대통령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우수 기업들, 대기업군, 그 다음에 학자들, 이렇게 내노라는 사람들은 여기 다 멤버들이라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놀랍게도요, 유엔이나 이렇게 유엔에서도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런 아젠다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들, 이거를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정상들이 다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모임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엄청난 세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 아젠다 2030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 아젠다 2030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악하면 짐승의 표가 어느 정도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이 아젠다 2030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통제사회가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타임지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그 아젠다 2030이 저기 중요했냐면 타임지에서도 이걸 내놨어요. 아젠다 2030의 핵심은 뭐냐면 The Great Reset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Reset. 이거는 뭐냐면 현재 세상을 다 리셋시키고 그 새롭게 시작하자 이 뜻이에요. Great Reset이. 이걸 앞으로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나 앞으로 그 정치인들 또 경제 석학들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다들 귀에 이제 좀 익숙해지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레이트 리셋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회장이에요. 회장. 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2030년까지 내세우는 게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 앞으로는요, 개인 사유재산이 없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방하는 거. 개인 사유재산이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유재산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네들이 죄송합니다. 왜 끊겼지? 되나요? 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그룹들이 지금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완성 중에 첫 단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단계를. 그래서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느 정도 갔는지를 대부분.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거 관심 없는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깨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 Great Reset 시나리오예요. 이 사람들이 발표해요, 그냥.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게 너무 대단한 것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언론들한테 그냥 발표를 하고 책으로 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제대로 읽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시기가 그 앞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품속으로 우린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경험을 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있어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통제와 관리가 절대적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통제와 관리. 그래서 통제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요즘 4차 산업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죠. 4차 산업 시대는 어떤 거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 그 벽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벽한테 이야기하면 벽에서 야 전기불 좀 켜줘라 하면 전기불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하면 가는 자율주행 되고 모든 생각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서 컴퓨터하고 소통이 되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우리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시대죠. 긴밀하게. 앞으로 그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저기도 있잖아요. 그 은행. 이것도 다 귀찮잖아. 근데 손에다가 좁쌀만한 칩을 꽂으면 이거와 똑같은 저기가 돼.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아프지도 않아. 이거 눕는데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거 안 들고 다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저기 결제가 됐습니다. 뭐 했으면은 어떻습니다. 이런 걸 다 그냥 벽에서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에서는 경쟁하듯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신축 건물에는 사람들이 말로 모든 걸 제어하잖아요. 야, 세탁기 세탁 좀 해줘라. 이런 거 말만 해도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 사람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기반으로 요즘 서점에 가면 그레이트 리셋 검색하면요. 신규 책들이 되게 많아.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나리오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 발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이 뭐 했냐면 막대한 재정 정책을 각 나라마다 핍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한테 뭘 줘요? 돈을 막 뿌리잖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막 뿌리잖아, 그냥. 미국도 엄청나게 뿌리고 한국도 뭐 대대적으로 뿌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탕감할 수 없는 부채를 양산을 합니다. 이 국가가 탕감할 수 없는. 근데 개인도 그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해 또. 우리 돈을 받으면 다 그거를 생산적인 일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 소비성으로 쓰고 투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나 이런 투자에 다들 쓴다 이거죠. 소모성으로. 그럼 그게 다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빚.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개인적인 빚이 우리나라 세계 2위야. 증가한 것이. 그래서 지금 핵폭탄이에요. 완전히. 그럼 또 볼게요. 그 다음이 뭐냐면 막대한 재정을 풀었어요.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뭐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는 지금 물가 어때요? 너무 비싸죠. 우리 뭐
저기 10만 원 가지고 장 보려면 살 게 없어. 조금 샀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금방 간다 이거죠. 이게 점점 더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점점 더. 왜? 푼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역사적 법을 만들기.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언론에서 한번 구글링 검색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우리를 막닥뜨릴 거다.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게 그냥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버블 붕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거대한 경제 위기까지 왔어. 그럼 버블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전에 IT 거품 붕괴가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투자한 사람들이 다 빚더미에 앉게 돼요. 빚더미. 자,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런 거죠. IMF 때 어찌 됐나요? IMF 때 현금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산이 다 은행권으로 넘어가고 다 파산이 됐죠. 근데 은행도 망했어. 왜? 국가가 망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었을 때 누구 돈으로 풀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돈을 찍어내지 않았다 이거죠. IMF나 세계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와서 했잖아요. 엄청난 돈을 다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만약에 저기 세계은행에서 또는 IMF에서 자 이제 돈 갚아라 하면 그날로 우리나라는 디폴트를 선언해야 돼요. 그날로 IMF를 겪게 되는 거예요. IMF가 똑같은 거. 그러면 IMF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뭐냐면 IMF가 들어오면서 그네들의 정책을 우리 국가의 정부에 강제화시켰어요. 이걸 하면 우리가 돈 빌려줄게. 그럼 얘네들의 생각을 지금도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빚 없이 산 사람이 없어요. 다들 대출로 사잖아. 그게 다 누구 돈이야 그럼? 다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은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지금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고 모레도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언제 터뜨릴지 계획 안에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IMF 때 해외에서 지금 미국이나 큰 회사, 큰 손들이 우리나라 은행 다 집어먹고 좋은 기업들 다 M&A 시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곧 벌어질 거예요. 이걸 한번 이게 곧 벌어질 거예요. 한번 벌어졌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있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라면 자산이 이제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한테 다 흡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통제가 가능하죠. 이제 통제가 왜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이때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아까 중국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다 통제하듯이 이런 통제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통제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빚덩어리 있고 뭐 정부에서 돈은 받지만 편하지 않잖아. 편하지 않은데 이때 뭐 하나가 터지냐면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온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도 죽겠는데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오면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이 오나요? 지금 온다고 얘기하죠. 좀 이따 볼게요. 곧 올 겁니다. 그거는 한번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때 발표한 게 뭐냐면 위대한 리셋, Great
리셋이 이 보고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내용인지 현대 경제연구소에서. 자, 세계경제포럼, 아까 세계경제포럼 2030 아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달성 목표를 이네들이 계속해서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물품은 무료이거나 국가에서 대여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산이 일부 사람한테 다 몰리게 될 거예요. 서민층은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네들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네들 계획. 자,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주요한 초강대국이 아니고 소수의 나라가 지배할 것이다. 지금 미국 주도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 경제 포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이게 뉴 월드 오더라고 하죠.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 네, 교황이 있는 거죠. 교황이. 네. 자, 그리고 장기는 이식되지 않고 인쇄될 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3D 프린트 요즘 다 있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기를 다 3D 프린터로 이제 만들어. 이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기 소비는 최소한 억제된대요. 왜요? 인공 가공 음식. 요즘 가짜 고기들 엄청나게 많죠. 미국에서 가짜 고기, 진짜 고기 같은 가짜 고기가 많아요. 네,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고요. 그게 다 유전자 조작된 제품 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서방 세계의 가치는 한계점까지 시험될 것이다. 8번입니다. 프라이버시와 사유재산을 넘어서는 사생활이나 재산이 없는 세계의 시나리오.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사생활도 없고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표방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사유재산도 없고요. 사생활도 없다. 앞으로. 왜? 모든 걸 통제하니까. 모든 걸 감시하고. 시키는 거만. 네, 이렇게. 그리고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 이거는 누가 말했어요? 처음 말한 사람이 빌 게이츠가 말했죠. 빌 게이츠가. 근데 사실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사람들한테 다 공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지아에 가이드 스톤을 세워놓은 거야. 굉장히 크게. 그래서 10계명을 얘네들이 자기들의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 거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다 한번 가이드 스톤이라고 오늘 검색해 보세요. 그럼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몇 억으로? 5억 이하로 유지하라. 얘네들이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병에 의해서 죽거나 얘네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한번 또 볼게요. 자세한 건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럼 여기는 세계 법정도 만든대요. 하나로 통합된 세계 법정. 그러니까 법이 하나로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중에 좀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법으로 통제가 되는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룹은 모든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우리만 관심이 없고 만약 이런 걸 보도하면 뭐라고 해요? 다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왜? 언론을 누가 통제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언론을. 또 한번 볼게요. 자, 막대한 재정 정책입니다. 탕감할 수 없는 부채 양산. 이게 첫 번째죠. 코로나에서 첫 번째. 코로나 다음에 첫 번째가 이 부채예요. 막대한 부채. 근데 2021년 300조 달러. 부채가 300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300조 달러. 300조 달러면은 얼마죠? 3경 정도 돼요. 우리가 조도 몰라. 경.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세계적인 거 말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 세계의 두 번째입니다. 한국이. 레바논 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핵폭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조금만 금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붕괴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얼음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정부 부채는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볼게요. 빚더미에 깔린 선진국 2차 대전 후 최악의 부채라 이거죠. 코로나 장기화로 회복 쉽지 않아. 언론에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터뷰에서 신년 인사에서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누가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우리나라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공공연히 해요. 왜? 더 이상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요. 돌파구가. 자, 두 번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뜻이 뭐냐면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1개월당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초 인플레이션,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인은 전쟁이나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된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를 나타낸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때요? 경기가 살아나진 않는데 돈은 수없이 뿌려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빚내서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그냥 돈만 찍어내서 돈 다 현금으로 다 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거죠. 보면요. 인플레 부채 늪에 빠진 개도국 수천만 명이 굶주린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서 최소 1,400만 명 아사 위기라 이거예요. 일부 개도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규모 불어나 41개국은 디폴트 예상이래요. 41개국이. 국가 부도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발표한 거냐면요. 5월 18일. 며칠 전이잖아요. 5월 18일 날. 그래서 지금 41개국이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하면 도미노가 형성이 되겠죠. 네, 다 도미노 형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환경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스페인 같은 경우는 9.8%나 물가가 상승이 됐어요. 이거는 본인이 이 나라가 생긴 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8.5%야. 우리나라는 4.1%예요. 이렇게 지금 네. 근데도 지금 우리 엄청나게 타격을 받잖아요. 이게 만약에 2배로 늘어나 봐요. 우리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다들.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탄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탄성에 의해서. 왜? 그동안에 돈 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막 풀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자,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다. 정말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는지 볼게요. 자, 버블 붕괴 위험 속 한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 반복된 패턴으로 변하는 경제 사이클.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한국 주가가 급상승했어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IMF 맞닥뜨린 한국. 자, 이 IMF라는 단어 섬뜩하지 않아요? 우리 언제 했죠? 97년도.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지금 IMF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만 조금만 더 올리면 우린 IMF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부도, 연달아서 은행부도, 은행에서 대출받은 개인부도, 이게 도미노 형태로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봐요. 현재 한국의 금리 흐름은 IMF 영상시켜. 지금 이 사람이 볼 때 우리 IMF가 지금 똑같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 97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폭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래. 가계 현금 보유량 늘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집 팔고 땅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앞으로 자산은 다 누구한테 넘어가요? 은행에 넘어갈 거예요. 왜? 은행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다 은행 빚 내서 있잖아요. 그 빚진 사람들 많죠. 그래서 빚이 앞으로 우리한테 발목이 잡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빚이. 빚 때문에 족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가능하면 빨리 갚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글로벌 비즈에서는 닷컴 버블보다 더 심각한 S&P 500 지수 3천까지 하락한다. 자, S&P 500 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굴지의 대기업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게 하락된다는 거예요. 언제? 닷컴 버블보다 더 심각하게. 닷컴일 때 버블이 엄청나게 켰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다운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보면 여기 미 경제 침체에 빠질 경우 20% 넘게 더 하락해야 한다. 자, 근데 보면 여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 채권, 부동산 동시 하강하는데 주가는 최소 지금보다 2배 더 빠진대요. 2배. 그래서 혹시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 지금 주식을 가능하면 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보다 2배는 더 빠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발표한 거냐면요.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발표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빌 게이츠가. 이건 언제 했냐면 2022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빌 게이츠. 코로나 이어 또 다른 팬데믹 거의 확실하다. 근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자, 우리 코로나를 이분이 예측을 했어요. 언제? 2015년에. 테드 강연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정확히 맞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빌 게이츠, 이건 2월 23일 날, 올해 2월 23일 날 이렇게 얘기해요. 빌 게이츠 천연두 발발을 대비해야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천연두가 뭐예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요즘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 자, 원숭이 두창 시뮬레이션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모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어요. 모의 시나리오. 어떻게 원숭이 두창이 나오면 언제는 몇 명이 감염돼서 몇 명이 사망하고 언제는 몇 명이 감염해서 몇 명이 사망할 거라는 걸 시나리오로 얘네들이 쫙 짰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모의 시나리오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모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날 가서 만약에 이거와 똑같다면 누군가가 이거는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기를 바라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번 그냥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나중에 정말 그게 맞다면 야, 이거는 진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팬데믹을 또 만들어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2021년 시뮬레이션 발표를 했어요. 이네들이 발표를 했어 또.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원숭이 두창은 이렇게 천연두예요. 우리 천연두라는 건 뭐냐면 어려서 곰보 있잖아요. 곰보. 천연두 걸리면 곰보가 돼요. 곰보. 근데 이게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든. 근데 왜 갑자기 나왔냐 이거지. 그것도 빌 게이츠가 제2의 팬데믹을 얘기하면서 원숭이 두창, 천연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58년에 처음 발생한 이후로 그동안에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선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뮬레이션은 정확히 날짜까지 맞췄습니다. 어떤 날짜요? 시뮬레이션은 5월 15일 첫 환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1단계에서는 주요 이슈는 국제 정보를 알리는 경고 시스템이 작동이 된대요. 이때가 2023년 1월 10일에는 몇 개 나라에서 감염이 되냐면 83개국에서 7천만 건의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130명이 사망자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변이가 막 발생하고 혼란이 막 생겨나요. 코로나처럼. 근데 2023년 5월 10일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4억 8천만 건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2,7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돼요. 2,700만 명. 2,7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럼 반이 죽는 거예요, 반이. 원숭이 두창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단계 6월 5일 날 국제 경고를 합니다. 이게 시나리오에 들어와 있어요. 6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6월 5일 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6월 5일자 신문에 5일 코로나 확진자 수 1만 명 아래 원숭이 두창, 우리나라에서도 2급 지정했어요. 2급 그 전염병으로 지정을 한 게 6월 5일 날. 우연이죠, 이것도. 우연인데, 자, 이 우연이라고 치고 2023년 1월 10일 날 한번 보자고요. 83개국에서 엄청난 300명 정도가 사망할 건지를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10일 날 이거 4억 8천만 명 중에서 2,700만 명이 사망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 1일 날 2억 7,100만 명이 사망하는,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죠. 자, 그럼 그레이트 리셋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전략, 이건 책에서 본인들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이 지속될 수 없도록 리셋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제, 정치, 종교 시스템을 리셋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본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나는 사회재산이 좋은데 니네가 다 뺏어가면 내가 기분 좋냐? 이렇게 할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사회적 동의를 위조할 것인가? 어떻게 위조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위조할 것인가? 두 가지 미끼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합의료보장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져 줄게. 두 번째는 보장된 기본 수입을 줄게. 그래서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너희들 얼마까지 돈 줄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 법으로 통과돼서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볼게요. 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월 얼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 3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이거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4월 13일, 올해 4월 13일 날 68대 1 경쟁률 기록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이제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가 살자. 이 주의예요. 평등하게.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안심소득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줘서 평균을 유지시켜 주겠다.
그래서 지금 시범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 기본소득을 받게 될 거예요.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받고, 또 아니면 더 높게 책정하겠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지. 이 돈이. 근데 국가에서 이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적인 트렌드를 누군가가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통제사회가 이제 많이 구축이 됐죠. 통제사회가 구축이 됐으면 머리를 들라.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비 한 마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봄이 왔나요? 아직 봄은 안 왔는데, 아, 봄이 안 왔어 라고 얘기하기도 뭐한다 이거지. 제비 한 마리가 왔으면 우리가 흔히들 봄이 왔다라고, 오나보다. 예, 이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통제사회가 어느 정도 우리 눈에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곧 뭐가 올 거예요? 그 이후에 짐승의 표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머리를 들 때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 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은 경제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 알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